반갑습니다. 오늘 1월 12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신수님, 여여킴님 1등 하셨네요. 네, 반가워요. 염자님, WJD123님, 바리스타님, 무휴님, 도도왕비님,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이요. 형주님, 핸드폰님, 김남철님, 송혜님, 해바라기님, 산소탱크님, 구자섭님, 문영민님, 긍정의 힘님, 들꽃님, 한화님도 어서 오시고요. 백미애님, 여종성님, 박순희님, 도채호님, 양영숙님, 해피정님, 한사발님, 행복한 공간님, 만원님, 전민정님, 김미연님 어서 오시고요. 마이드림님, 네, 어서 오세요. 구자섭님은 오늘 아우딘 퓨처스, 네, 신기한 경험했어요. 네, 쫄깃쫄깃합니다. 그런 거 잘못하면요. 네,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떡상할 결심님, 좋다 이거. 떡상할 결심 아주 좋군요. 네, 행복한 부자님, 불효파 불효회님, 월급 종목 타이밍 제일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사면 돼요. 네.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예쁜 하늘님 어서 오시고요. 슈퍼엠님, 남미용님, 비와요? 네,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부자 마덜님, 현우의 꿈님 어서 오시고요. 존중님 오랜만이에요. 자주 놀러 오시고요. 김베드로님, 나는 대박이다님, 눈 큰 새우님, 밝은 미래님, 성투사 수제자님도 오랜만이군요. 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빨강 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봄빛님, 오늘도 무지하게 많군요. 왜 이러지? 조금만 오란 말이에요. 추석 부른 다음에 와.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네. 미르님, 네, 어서 오시고요. HWI님, 서광수님, HSU님, 이나요님, 그레이스님, 카미리님, 네, 김진기님, 김혜자님, 정상원님도 어서 오시고요. 희망님, 염소양님, 유중현님, 이은노님, 찬찬찬이님, 부자복리님, 네, 내 사전에 손절은 없다님. 아주 각오가 좋아요. 좋습니다. 어서도 오시고요. 여기까지 실석 부르죠. 자, 모두 반갑습니다. 네, 얼굴 보면 눈부시니까 일단 선글라스 준비하고 방송 켜세요. 아시겠죠? 네, 선우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 이야기 또 시작해 봅시다. 오늘 또 1시간짜리 방송이니까 빨리빨리 가보자고요. 자, 해바라기님 질문 먼저 봅시다. 예수금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꼭 하고 싶다.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어디서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만드는데 일단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팔아야 하는데 무엇을 먼저 팔 것이냐죠. 무엇을 먼저 팔 것이냐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는요. 손실이 가장 많은 게 중요합니다. 손실이 많은 거. 손실이 많은 것부터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마이너스 50%짜리가 있고요. 마이너스 10%짜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올라오기 시작해. 근데 얘는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뭘 팔아야 될까?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 돼요. 네, 일단 손실이 큰 것부터 파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가장 좋은 전략인데 지금 현재 시점처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바닥을 잡고 뭔가 터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 마이너스 10%짜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짜리는 터닝해서 돌아서고 있어.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10%짜리를 파는 게 맞습니다. 즉 앞으로 더 떨어질 것들을 파는 게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네, 마이너스 만약에 9만원에 샀다 이거야. 9만원에 사서 마이너스 한 40% 나왔어요. 마이너스 한 30% 나왔다 칩시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30%고요. 그 다음에 LNF는 만약에 내가 20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손실이 얼마 안 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뭘 팔아야 될까? LNF를 파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제 같은 조건이야. 같은 조건이다라고 한다라면 손실이 큰 놈을 파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네, 루시님 일하세요. 네, 돈 벌어오세요. 네, 같은 조건이면 손실이 큰 놈을 파는 게 맞는데 같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관계없어요. 손실이랑 관계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을 먼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때
시장이 일단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넘어드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바닥을 잡고 돌아선 타이밍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삐둥대고 있는 것들 위주로 매도가 들어가는 것이 일단 맞는 거고요. 반등 잡고 돌아서는 패턴들은 일단 손실이 크더라도 유지를 하시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를 더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지. 이게 그래서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이 위치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반씩 팔아버려. 이씨. 내려가는 것 같다 싶으면 절반 팔아버리고 많이 까졌어 올라가고 있지만 애매해 그러면 반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반씩 팔아가지고 더해서 다른 거 사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은 쌀밥이죠. 네, 쌀밥에 고깃국.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어서도 오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고 수제자님은 오랜만에 추매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전환, 그 다음에 추세의 이탈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뭘 팔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그거는 지금 현재 수익이 많이 나든 조금 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 보시면 되겠어요. 대체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해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자, 예수금을 만들어서 내가 떡을 사 먹으려고 한다, 고기 사 먹으려고 한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주식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되겠지. 근데 팔아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여기서 고민이 필요해요. 내가 판 주식이 그래서 안 올라가겠느냐 라는 고민. 그죠? 내가 판 주식도 올라가고 내가 새로 살 주식도 올라가.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주식을 멀쩡한 걸 팔아가지고 올라간 주식 뭐 하려고 팔아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또 사냔 말이야. 이게 5% 올라가고 이게 2% 올라가면 이거 나름대로 열받는 일이에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많이 까여있기 때문에 배기 싫은 것도 있고 또 걔네들이 올라와서 수익 날려면 깝깝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 같이 올라가는 장에서는 굳이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시점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유지가 잘 되면서 네, 뭐 주가가 상승세도 좀 전환이 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어. 그럼 그런 놈들 멱살 잡고 그냥 뒷방망이를 이쪽 저쪽 이렇게 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요, 큰 흐름, 물줄기를 잘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 쭉 갈 것이냐, 내가 부산까지 갈 것이냐, 중간에 빠져가지고 대구나 또는 대전이나 또는 뭐 어디 다른 데로 갈 것이냐, 뭐 대전쯤 가면 회덕분기점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호남선을 탈 것이냐, 경부선을 계속 타고 갈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 주셔야지 돼요. 제가 그걸 항상 알고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저를 헷갈리게 많이 하죠. 내비게이션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다행인 게 뭐 분홍색 차선으로 가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네, 안심을 하고 그 차선 따라가긴 하는데 내비게이션 보면은 지금 빠지라는 건지 조금 이따 빠지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나만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길치에다가 내비게이션 보고도 내비 보고도 길을 못 찾는다 해가지고 네. 근데 남자들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남자들은 길을 잘 안 물어봐요. 네. 일로 가면 나와 직진이야 막 그렇게. 여성분들은 운전할 때 잘 물어본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남자들은요 그냥 막 네. 내비 보는 법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참 피곤해요. 네. 그죠? 자존심. 나만 믿어왔다 그래갖고 나중에 욕 뒤지게 처먹는 거지. 뭐야 이씨 막 그러면서. 네. 저는 그래서 고속도로 진짜 크게 한번 지나친 적이 있어요. 크게 한번 지나쳐가지고 쭉 가서 그냥 못 빠져나가가지고 그거 근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뭐 그게 해봤자 뭐 그잖아요. 어차피 길은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가다 보면 나오지 뭐. 조금 더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잖아. 저는 혼자서도 안 물어봐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런 건지. 네. 이리로 가면 나오지. 네. 옛날엔 다 지도 보고 다녔잖아요. 지도. 그래가지고 자동차 보험 들면은 항상 전화했잖아요. 지도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지도 최신판 해가지고 탁 지도 보면서 몇 번 국도 팍 딱딱. 네. 근데 요즘 네비가 오면서 완전히 다 망했어. 아무튼 여러분들은 네.
주식할 때만큼은 네, 직진하지 마시고요. 항상 의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랜다. 이 지수 주식 투자만큼은 아날로그로 갑시다.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가게 되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남의 얘기 들어가지고 잘 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는 일단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그래서 큰 거, 네, 큰 거 일단 확인하시고요. 네. 27일도 지도 알아요. 왜 그래? 네. 전국 지도 최신 개정판. 그래갖고 항상 보험 가입할 때는 지도를 받고 그랬지.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가게에 딱 세워놓고 불 켜고 지도 딱 보면서 그러면 옆에서 여자친구가 딱 보면서 어머! 여자들은 그때 지도를 잘 못 봤어요. 어머! 딱 그러면 에헤이 오빠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야 그때가 좋았는데. 사산을 못 바꿔서 서해까지 갔다 왔어요. 진짜 요즘 고속도로는요, 근데 톨게이트가 많아서 다행이지. 옛날 같으면은 톨게이트가 되게 길잖아요. 한번 잘못 빠지면 한 50km 60km 가야 되잖아. 그럼 진짜 피곤해요. 네.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고요. 네. 엄청난 길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길치. 제 옆에 타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 저는 처음 가는 길은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제대로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헤맵니다. 자, 아무튼요. 그렇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멀리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회전 좌회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초보 소리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곳은 뭐 천안쯤 가서 빠지는 건데 호두 과자 사 먹으려고 서울 톨게이트 출발했는데 부산 가가지고 돼지국밥 먹고 온다니까. 부산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 부산은 운전에 그거잖아요. 헬게이트가 열리다. 딱 어서 오십시오 부산 딱 들어가는 순간 초보들은 그냥 마탱이 가는 거지. 네. 부산 계신 분들은 진짜 운전 잘 하시는 거예요. 부산 길도 많이 막히고. 네. 요즘에는 그 동전 던지는 거 아직도 있어요? 그때 그 동전 던지는데 동전이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부산 처음 갈 때였던가? 그래갖고 딱 가는데 동전 던지는 게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이 안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야 그거를 막 그냥 네 그랬지.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무튼 네 부산도 네 이제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있어요? 피곤해. 왜 그걸 던지게 만드는 거야? 이게 다른 데는 다 뭐 표 내고 뭐 표 받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던지게 만들어 가지고 동전 없으면 또 어떻게 그거. 아무튼 피곤해요. 피곤한 일이야.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산 요즘에는 안 그래. 근데 요즘에는 부산 들어가도 괜찮긴 한데 옛날에는 그 부산 들어가는 거 되게 무서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쪽팔리잖아요. 남자들은 이걸 내려가지고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데. 자, 아무튼 네. 그런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결국에는 내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뭐 하이패스로 가더라도 내가 알고 통과하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거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도 초보라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 항상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하시 나가시면 됩니다. 잘 되실 거라 생각해요. 자, 시장을 한번 봅시다. 시장이 오늘도 오르긴 올랐어요. 지금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예상은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튀어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라고 그랬잖아요. 1번인데 지금 2번으로 가고 있어.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내려가지 않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오늘도 계단 조금 올랐죠. 네, 그래서 내려가지 않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거 약간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왜 더 크게 안 올라가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만기일이었어요. 만기일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때입니다. 근데 상방 쪽으로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오늘 보면 기관 애들이 뭘 했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다 던지면서 차트를 시장을 딱 잡아버렸어요.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으면서 어거지로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네 일단은 부정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다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케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기에 일단 이런 부분이겠죠. 금융투자애들은 일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뭘 했느냐, 단기적 수익은 챙겼어요. 챙기고 일단은 빠졌어. 빠지고 외국인들한테 넘긴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고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쪽에 베팅은 안 하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주가가 상승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조금 애매해라는 느낌이죠.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CPI 때문에 그래요. CPI 지표가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발표되나요? 아직 안 됐죠.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 몇 프로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CPI 요거 한번 봐보자.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네, 네이버에서 미국 컴퓨터가 왜 이래가 미국 CPI 전년 대비 이렇게 치면 돼요. 전년 전년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전년 대비 이러면 전년 대비. 네, 이렇게 치면은 이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1로 나와 있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어.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가 나올 거예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지금 몇 시쯤 나오려나? 몇 시 발표라고 나왔죠? 어디 보자. 내가 한번 시간을 한번 봐보죠. 해외 사이트를 들어가면 시간이 나와 있어요. CPI 몇 시라고? 8시 30분. 미국 시간 8시 30분이에요. 8시 30분은 지금 미국 몇 시요? 미국 계신 분. 지금 몇 시에요? 미국 시간. 이것도 네이버에서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뭐 안 찾아보고 못 찾는 거지. 뭐 모르는 게 없어. 다 물으면 다 나옵니다. 지금 몇 시요? 그래서 7시 17분이네. 1시간 20분 정도 더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방송이 끝나겠네. 끝나고 나면 나오겠네. 이게 썸머타임 때문에 그러구나. 예, 안 그랬으면 지금쯤 발표됐을 텐데. 네. 그래요. 7시 17분. 그러면 아직은,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시간 반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시 반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이 CPI 지표가 6.5냐 6.6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6.5가 나올지 6.6이 나올지 뭐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앞자리 수 바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CPI 지표가 6.5로 예상치가 나왔는데 6.8이 나오면 어떡해요? 사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블러드 플러스 그 외 떨거지 2명, 얘네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3명이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일단 시장이 긴장을 타야 되는 이유가 뒤쪽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말장에서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좋게 나와버리면 사실 쟤네들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물가 지표 내려가고 있네?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요. 그러면 시장은 뭐라 그러냐, 이 새끼들 또 입하고 터네, 옥수수를 날려버릴까,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파월까지도 묵사발 내버리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네가 뭐 주댕이 떨든가 말든가 어차피 CPI만 잘 나오면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 그러면은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0.25가 아니라 0.5가 되는 확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0.5가 되든 0.25가 되든 뭐 중요한 건 아니죠. CPI 지표, 즉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죠. 미국 증시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나스닥 한번 볼게요. 이쪽 보시면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어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지금 보통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면 다음 저항을 확인하려고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저항이 어디인지 살펴보시면 돼요. 보통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야 여기가 저항이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얘네들은 올라가면서 지지선을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그런 주가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다우지수 마찬가지, 다우지수도 이런 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역별에서 정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고점까지는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늘 CPI 지표가 제대로 발표가 된 이후에 한 번 정도 치고 올라가면 요 정도까지 가면 몇 프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한 2% 올라갔다 칩시다. 2% 올라가면 요 정도. 그러면 주말까지도 한번 남을 수 있잖아. 자, 16일날 월요일날은 미국이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CPI 지표가 제대로 나와서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확 해주고 주가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내일 있을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아마 확인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잘 나왔구나, 제대로 나왔구나 라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CPI가 제대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일단 뛴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는 뛴다. 0.25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겠지만 실제로 0.5의 가능성은 확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로 시장이 변화는 겪겠죠. 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 시작했어요. 바닥 잡는 게. 얘들은 10월, 여기도 물론 6월 달에도 있었지만은 한번 치고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여기서부터 접점을 잡는다 치면은 변동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바닥을 잡는 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서는 횡보가 더 진행되거나 그런 포인트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 압박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유럽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CPI 지표의 발표 시점을 통해서 내려가든 올라가든 결정이 되겠죠. 네, 지금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 한번 봐봐요. 환율이 지금 1250원을 내려갔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 얘기 해드릴 때 설마 그런 생각 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환율이 1250원까지는 갈 거예요 그랬잖아요. 근데 설마 거기까지 가겠니? 라고 생각했겠지만 거기까지 왔네. 네, 거기까지 왔고 갑자기 길치? 방송 조금 땡겨서 보셔야 되겠는데. 자, 이제 지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외국인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 그럼 환율은 12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되거든요. 환율이 1200원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마진율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구매력이 생깁니다. 왜?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해외 쪽에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할 때 괜찮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일시적으로 또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지금 환율이 내려가는 게 아주 밑바닥에 떨어지면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환율이 내려갔을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외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뭐 가격 경쟁이 떨어진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에 쫙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값도 지금 보면 이런 현상을 통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많이 올랐어요? 금 물론 이제 얘네들은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금, 골드 선물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월급 종목이었어요. 골드 선물. 골드 선물이 지금 수익 중이지. 몇 프로 나왔어요? 많이는 안 나왔겠지만 네, 6%. 내가 6%면 여러분들은 한 7, 8% 정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금은 장기적으로 더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금이나 은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로도 보셔도 되고요. 자, 뭘 자꾸 판대. 들고 있으시라고. 골드 선물은요, 골드 선물은 이게 뭐 앞선 가격을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합성이에요. 합성이기 때문에, 합성 상품이기 때문에 현물 가격을 거의 한 90% 정도를 여기다가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현물 가격과 같이 연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름만 선물이지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저거한 건 뭐예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뭐 지금 다른 거 다 괜찮았어요. 오늘 뭐 그렇게 밀릴 것도 없고 게다가 플러스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발목을 좀 잡은 애들이 누구야? 리오프닝이지. 리오프닝인데 중국 애들 뭐 LG 생활건강, 네, 화장품 관련주 좀 밀렸죠. 네, 화장품,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들 주가가 좀 밀렸어요. 밀렸는데 생각해봐요.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 내려갔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죠?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 오늘 좀 밀렸어요. 그래, 밀렸어. 밀렸는데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떨어졌어.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건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도 어제는 괜찮았다 오늘 또 떨어졌어.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없죠. GKL 마찬가지고요. 네. 자, 얘네들 지금 공통점은 뭐예요? 오늘 좀 많이 빠졌네. 얘는 멀쩡하게 있다가 좀 많이 빠졌네요. 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GKL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PPI는 생산량 물가인데 CPI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CPI 지표에 따라서 PPI가 나오니까 그 PPI가 더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 다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CPI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소비자 생산자 그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GKL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조금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어떻다고요? 아이고, 파라다이스는 이격이 좁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매수 포인트에서 차이 나는 거지. 어떤 거는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4%만 떨어지는 거고, 어떤 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7% 떨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걱정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은데, 이걸 나는 왜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걱정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비자를 중단시켰다며. 비자 중단을 일단 시켰고, 그 다음에 제3국을 경유해서 중국을 거쳐 들어가는 이런 상태에서도 비자 면제가 원래는 그게 돼야 돼요. 왜냐면 경유지니까. 경유하는 입장에서는 비자가 별 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비자 면제가 안 된다. 너 그런데 경유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싶으면 비자 받아갖고 와. 근데 비자 발급 중단이잖아.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지금 경유하는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지? 사업차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 중국 본토에 여행 가신 분 있어요? 나는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마라탕 한 그릇 먹고 와야 되겠어. 양꼬치 하나 먹고 와야 돼. 양꼬치엔 칭따오지. 그러면서 뭐 가까운 칭따오라도 가시는 분 계시나요? 항공편은 있나요? 나는 중국 본토에 여행 가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 네, 지금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왜지? 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왜 문제인데, 물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업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들어가야 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중국 내에 점포가 있다든지 뭐 회사가 있다든지 뭐 등등등인데 요거로 안 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주재원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여기서 생으로 들어가려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비자 발급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됐어. 그래? 근데 홍콩은 갈 수 있죠. 홍콩은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네. 중국 본토는 못 들어가요. 홍콩은 갈 수 있지. 근데 중국 본토는 못 들어가. 뭐 어쩌라고?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못 가는 거 아니야? 네.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뭐 중국에 여행을 가실 생각이 지금은 없으시잖아요. 왜냐면 지금 뭐 코로나도 아직 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지금 이거를 중지시켰다 이거야. 그리고 중국은 뭐 한다고요? 중국은 해외로 자국민이 여행 가는 것은 막지를 못합니다 지금. 네,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거는 한국과 일본을 막았대요. 왜냐면 뭐 보복 조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도 지금 비자가 중단되어 있어요. 뭐 한국도 중단되어 있어.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눠 생각할 것은 리오프닝이 얻어맞을 게 아니라 중국과 연관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뭔 상관이가 되는 거죠.
물론 중국 정부에서 뭔가 선동을 시켜가지고요. 야, 우리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 한국이나 일본 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의 인민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특히 한국에 많이 놀러 온 이유가 뭐지? 한국이나 일본 놀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깝다는 얘기야. 가깝다는 거. 네, 가깝다. 그 다음에 가까우니까 뭐가 나와요? 저가 상품이 나옵니다. 저가 상품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가까운 한국이나 일본을 가지 말고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아, 갈 수도 있지. 돈이 많으니까 뭐 난 어차피 유럽 여행 갈 거라고 해서 갈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인민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한국과 일본이야. 딸공들은요, 가서 미국까지 그냥 그 배 타고 한 달 동안 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 값 그 뭐 돈 100만원 이상 내면서 가가지고 거기서 물건 사가지고 들어온다고? 야, 이건 아니지. 왜? 한국 같은 경우는 배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금방이거든. 그러면 얘들은 지금 국경이 열려 있으니까 나오고 싶을 거고요.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거든. 그럼 우리는 사실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국 정부가 야, 니들도 가지 마 라고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리오프닝주가 이상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씨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올라갔다가 그러다 또 하니까 또 내려가. 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이 단서를 달았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진행하겠다고? 한국과 일본이 조치를 완화해주면 우리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의 최대 명절이 춘절이에요. 춘제라고 해서 설날입니다. 우리나라 설날. 이때 대규모 이동과 여행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넘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방역을 막은 거야. 네, 방역을 강화시킨 거죠. 방역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방역 강화에 대한 조치는 언제까지요? 2월 중순까지였던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2월달이 지나고 나면 방역 완화 조치가 또 들어가겠죠. 방역 강화를 조금 느슨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주어들게 되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뭐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 뭐야? 중국 입장에서는 니들도 풀었으니까 우리도 풀어야 되겠다. 자, 중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중국의 입장을. 우리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들어가는데 너무 불편하다 해 이거 막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왜 우리만 검사 받는 거야? 짜증나.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잖아요.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와, 우리 시진핑이 이거 정권 잡더니 완전히 물 됐네 이럴 거 아닙니까? 곰퉁이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미련 곰퉁이 다 됐네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면 신뢰도 또 떨어지죠. 뭔가 해야 되겠지. 근데 미국 건드리기 좀 애매하고 유럽 건드리기 좀 애매하고 만만한 게 어디야? 한국과 일본이잖아요. 건드리는 거야. 대신에 얘들은 실효성은 없어요. 더욱 강력한 조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겠다라고 하지만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가요. 중국은 아시죠?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완전 입국 금지 조치 아닙니까? 니네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중국에 들어오지만 데 아무도 안 들어가. 지금 여행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을 때 기회를 보고 있다가 반등 기미가 보이면 또 사도 돼요. 나 그때 못 샀어요. 너무 올랐잖아요. 라면은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얼마나 좋아? 이런 거는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주가가 싸지게 나왔어. 그러면 무엇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네. 오케이. 나 그때 못 샀는데 싸졌구나. 오케이. 땡큐. 나 그때 조금밖에 못 샀는데 좀 더 사야 되겠구나. 땡큐. 네. 이러면은 네, 술과 안주를 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잔치를 벌려야지. 가려고. 맞아.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오지 말라고 문부터 받아뒀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실 지금 저도 중국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중국에서 생활도 많이 했었고 했기 때문에 중국 여행을 저는 거의 해마다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그런 저조차도 지금 중국에 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뭘 쥐들이 뭘 어쩌려고. 뭐 중국 여행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솔직히 없다고 봐요 나는.
왜냐면 지금은 중국 항공편도 되게 더러워요. 막 이리저리 막 해가지고 원래는 20만원 30만원이면 가던 거리를 이제는 100얼마씩 내고 가야 되거든. 그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네. 그럼 뭐 달라고 가? 배 타고 가면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지만, 네. 그럼 뭐 굳이, 네. 지금 굳이? 중국 여행은 아마 올해는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 빗장을 다 걸든 뭐 거기다 용접을 해서 땜빵을 쳐놓든 그건 니들 맘대로 하라는 거지. 네. 니들 오고 싶으면 와. 대신에 방역 조치에 딱 맞는 걸로 해. 근데 얘네들은 봉쇄 조치를 풀 수가 없어요. 네. 봉쇄 조치를 풀 수가 없습니다. 봉쇄 조치를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봉쇄 조치를 풀어줬는데 이걸 다시 묶는다? 뒤지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카든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뭔가 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중국 애들 못 들어오게 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이제 한한령 또는 뭐 한일령 해가지고 뭐예요? 뭐 중국과 일본의 그런 어떤 그 동영상 서비스나 뭐 게임 이런 거 다 하지마 해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보복 조치가 나오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판호가 안 나온다 아니면 뭐 컨텐츠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엔터나 게임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지 리오프닝이랑 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는 잘 월화수에 계좌가 안 올라갔다고? 왜? 월화수 이게 월요일 아니요? 금, 월, 화, 수 상승률이 좀 둔해서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걸 갖고 있든지 다른 걸 갖고 있든지 사실은 월요일까지는 주가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계좌가 풍풍 뛰었어요. 월요일에 더 많이 뛰지 않았어요 계좌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에 대한 걱정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눈길을 줘야 되는 것은 CPI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PI가 나오면 좋게 나오게 되면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연준위원들의 발언조차도 그것도 다시 그냥 씹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일단은 우리는 내일 주말이에요. 오늘 일단 CPI가 좋게 나와서 미국이 상승해 버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내일 주말인데 강하게 오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내일은 2400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건 2400 돌파가 끝이 아니에요. CPI가 좋게 나오면은 금요일날 연준위원들이 뭐라고 씹으리돼도 시장이 씹어버릴게요. 씹어버리게 되면 주말장에 미국이 한 번 더 올라서 마무리된다. 아까 전에 저항대 보셨죠? 자, 저항대까지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상승한다 봤을 때 금요일까지 상승해서 마무리되면 월요일날 미국이 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화요일까지 영향을 받아요. 화요일까지 영향 받으면 내일 2400, 그 다음에 2450 근처까지 이 저항대까지 근접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설날 명절 대비한 물량 매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딱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상승 패턴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소설이에요. 네, 소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인트가 만약에 6.5가 예상치였는데 6.7이 나온다든지 6.8이 나온다든지 애매하게 나와버리면 조금 시장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10시 몇 분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원하는 패턴은 이거예요. 상승 이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눌림목 패턴. 이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소설을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맞아요. 지금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은 다 물가 하락 쪽으로 지금 베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겠구나 싶기는 한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음모론 이런 거 아주 잘 맞았죠. 아주 잘 맞았지. 근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가는 것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소설로 끝나는 경우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가 생각한 대로 다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어? 응?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부분보다 큰 걸 보고 가야 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계좌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급선무다. 계좌 수익을 얼마큼 올릴 것이냐,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 계좌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셔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6.5에서 6.6까지 나와 있어요. 6.6으로 예상치 나온 데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6.5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월가인가 거기서 나온 거고, 이거는 블룸버그인가 뭐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6.5에서 6.6 두 개 다 예상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살펴봐야 돼요. 근데 6.6까지 괜찮은데 6.7이나 6.8이 나오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은 물가는 계속 내려가요. 네. 그 5%대 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물가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 대부분 보면은 뭐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 있으시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봐보세요. 뭐 원재료 가격, 관리비 인상 뭐 등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뭐 물건 가격 올립니다, 뭐 밥값 올립니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뭐 상품 가격 올립니다, 뭐 다 있잖아.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가 다시 내려간다고 해서 얘네들 물건값 안 내립니다. 기업들 실적은요, 여기서 빵 터져요. 자, 물가가 내려갔어. 지금 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질 임금이 상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어느 정도 올랐지만 물가가 그보다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하락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월급은 내려간 거지. 네? 월급은 내려간 거야. 월급은 내려간 거고 물가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계속 이제 그 쪼고 있는 상태인데, 물가가 내려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가 자극돼요? 소비, 구매력이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소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건값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안 내려오잖아요. 소주 가격은 계속 5,000원일 거야 이제. 네, 5,000원에 계속 소주 먹을 건데, 예전에는 아유 소주 아까워 그러면서 안 먹었는데 이제는 소주 먹는단 말이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아까 전에 뭘 봤어? 환율이 내려갔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효과를 가져옵니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분위기가 네,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당장 내일 뭐 CPI 뭐 조금 있다가 CPI 지표가 나빠져 가지고 이사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물가는 계속 내려간다. 물가는 계속 내려간다.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익은 더 늘어난다. 그게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미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겠어요? 물건 가격은 높아. 나는 뭘 해야 돼? 소비를 해야 돼. 어디 영상 보니까 KT 평생 담배를 공짜로 피는 방법? 뭐 그런 유튜브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네. KTNG가 배당을 4,800원을 준대요. KTNG가. 그래서 365주를 구매를 하게 되면 4,800원이라는 배당을 주당 받으니까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공짜로 필 수 있는. 네, 쇼트에 그거 나와 있더라고. 네, 근데 그 여기에는 함정이 조금 있긴 있는데, 뭐 물론 이게 맞는 얘기예요. 네, 매일 담배 한 갑씩 필 수 있다고.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천재인데? 나 그 생각했어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올라가든 4,800원씩 배당을 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5만원이야. KTNG가 5만원이야. 근데 이게 10만원 뛰었어. 그래서 4,800원 배당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2만원이 됐어. 그래서 4,800원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당 네, 4,800원 배당이면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필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고. 근데 또 한 댓글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세 안 내려면 한전 주식 사면 되느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국전력은 배당을 안 줘.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요거는 365주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이랑 뿜빠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런 거 봤어. 이런 거 봤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배당, 주주환원. 옛날에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것들이에요. 옛날에는요. 근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야. 이 배당을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배당 좀 높여줘! 라고 얘기를 가장 많이 강력하게 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요. 투자 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아니고요. 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요. 외국 놈들이 배당을 높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좋은 기업들, 배당 높은 기업, 지금 아시겠지만 은행주주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대주주.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지분이 70% 정도 돼요. 삼성전자도 50% 정도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많아요. 외국인이 많으니까 배당을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배당을 올려주려면 이익 잉여금을 띄어가지고 외국인한테 그 주주들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익 잉여금을 띄려면 뭐가 발생해야 되죠? 수익이 나와야지 돼요.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유보율이 많은 기업들, 유보율이 뭐 몇만 프로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배당 성향을 계속 올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배당 성향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네, 고배당주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주가의 어떤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이 비중이 꽉 차 있는 것들이야 뭐 주가를 올릴 일은 없을 거예요.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 70%씩 있는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한계점이 있겠죠. 근데 외국인 비중이 별로 없는데 고배당 주는 애들 있잖아요. 외국인 비중이 한 10몇 프로 이런 것들. 근데 배당을 많이 준다. 기업 실적도 괜찮다. 라고 되어 있다라면 얘네들은 어쨌든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실적과 유보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배당을 조금밖에 안 주는 애들은 배당 성향을 어떻게든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네, 무상증자를 하든 네, 어떤 식으로든 더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좀 뭐라 그럴까 그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됐든 뭐 유럽 증시가 됐든 우리나라 증시가 됐든지 간에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시장을 좀 이렇게 압박하고 있었던 그런 악재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배당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런. 근데 전쟁도 이제 곧 끝난다며. 네? 전쟁도 이제 곧 끝나고 전쟁도 곧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러시아 완전히 밀려났지 않았어요? 밀리지 않았어요? 이게 그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 안 나오죠. 요즘에 그 전쟁에 대해서 좀 무관한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시리아 내전 막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별로 그냥 딴 나라 얘기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물가 안정력도 굉장히 좀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푸틴이 자꾸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지. 지금 휴전하자 이런 것도 있고 전쟁을 어떻게든 그때 그랬잖아요. 젤란스키가 미국의 의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돈 이렇게 했는데 그 군사 지원 받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냥 우리는 외교적으로 네, 전쟁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아직 있다.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핵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핵을 씁니까? 핵은 못 써요. 핵은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건데 핵을 쓸 수 없습니다. 핵은 뭐냐면 위협용이야. 위협용. 네, 위협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거는 진짜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핵을 만약에 써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찬성할 놈이 누가 있겠어요. 러시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러시아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셔야지 돼요. 러시아가 핵을 쓴다고 해서 물론 핵을 타격을 했어. 우크라이나에 타격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된 명분이 생겨요. 그러면 러시아 혼자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거기 끼어들 것 같아요? 못 끼어듭니다. 중국이 뭐 군사적 지원을 안 되지. 그거는 러시아는 그냥 네, 죽음의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위험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핵전쟁에 대한 위협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핵전쟁은 미국이 벌이면 가능합니다. 미국이 핵전쟁을 벌이겠다 해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면은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핵전쟁을 벌인다, 중국이 핵전쟁을 벌인다, 북한이 핵전쟁을 벌인다는, 북한은 어쩔지 모르겠다. 그죠? 북한은 또라이가 좀 미쳐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위협한 뉴스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는 말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예금금리 점점 내린대요. 네,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예금금리를 좀 내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금금리는 이제 지금 보면은 채권금리나 이런 쪽에서 좀 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의해서 지금 내리는 거라고 하는 건데 예금금리를 내리는 부분보다 대출금리를 내리는데 대출은 안 내리잖아요. 네, 대출은 안 내리고 예금금리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마진율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야, 니네 뭐 예대 마진 해가지고 대출금리 막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예금금리를 왜 내리라고 그랬을까? 예금금리를 내리고 대출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부에서? 뭐 이게 좀 그러지 않아요?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내려라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금금리를 내리라는 것은 좀 돈이 은행에 너무 몰려서요.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정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대출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라고. 이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어제 제가 해드렸던 얘기인가요? 그 뭐요? 2차 금융 제2금융권에 있는 대부업체들이 지금 다 뭐합니까? 금리는 상반기까지 계속 올라가요. 당장 안 내려갑니다. 네. 뭐 여러가지 생각이 있겠죠. 네, 부동산 시장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뭐 등등 뭐 돈 못 갚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대부업이 지금 러시안 캐시가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죠. 네. 왜? 지금 법정 금리가 20%인데 조달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못 살겠다 이거거든. 네. 못 살겠다. 이거 비용 감당 안 된다. 우리는 적자 난다. 그러면서 지금 대부업을 대부업을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부업을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1금융권만 남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때 얼마 전에 현대캐피탈에서 뭐 저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빤스런이 아니라 못해 먹겠다 얘기지. 네. 왜냐면 그 뭐예요? 그 조달금리를 비싸게 갖고 오고 원래 얘네들이 마진이 10%가 남아야지 내가 좀 먹고 살겠다 싶은데 지금은 뭐 한 6% 7%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적자다 이거지. 네. 적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철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철수할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철수할 일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정부에게 법정 상한 이 20% 금리를 올려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시위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얘네들 대법이 철수를 해버리게 되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은 제2금융권에서 피곤해져요. 빌려야 되는데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실채권이 1금융권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돈을 빌려서라도 갚아줘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철수한다 그러면 협박이지. 그래서 올려라고 되니까 지금 올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법정 금리를 이거 검토한다는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올리긴 좀 애매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 가능하잖아. 조달 금리가 지금은 한 10%로 갖고 오고 있다 생각한다면 요거를 8% 낮춰주면은 니네 먹고 살만하지? 이게 될 수 있잖아요. 요게 아마 그런 정도 속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의 생각이긴 한데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아마 노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총망라할 수 있는 게 금리 내려라인데 이렇게 되면 이 제1금융권도 힘들어져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잖아.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채권 이거 예금금리 이런 거 대출금리 높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골 때리지. 네 이것도 네 골 때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기준금리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네 우리가 지금 3.5인가 그러죠. 네 이거 밑으로 못 내려가요. 예금금리 3.5 밑으로 내려간 거 없잖아요. 기준금리 밑으로 절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올해는 상황 봐야지 돼요. 지금 금리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올라가고 나서 대체적으로 고금리 기조를 한 6개월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11월이나 12월 그때쯤에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동결만 돼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고금리 기조에 이 기업이나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소비가 늘어나든 이런 그 덩어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 일단 금리가 안정화만 돼도요 기업들이 먹고 살 확률은 높아져요. 네 금리가 안정화만 돼도요. 왜냐면 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물가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적어도 4월달까지는 CPI 지표 계속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6이지만 이제 6%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5%대 가고요. 4%대 가고 4%대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가봐야지 하는 얘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대는 무조건 가죠. 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낮아지는 게 꼭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돈이 풀리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금리가 낮춰진다거나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중의 은행의 예금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내일이잖아요. 내일 금통위에서 뭐가 되죠? 금리 인상 나올 거예요. 금리 인상이 나오면 기준금리보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밑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도둑놈 소리를 들어. 도둑놈 소리를 들은다. 그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콜금리보다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줘야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뭐냐면 3.5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중은행에는 이제 적어도 4%대, 4.5%대 아무리 낮아도요. 그 정도 예금금리 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대출금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정 마진대가 있다 그러면은 금리가 만약에 예금금리가 5에서 4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8에서 7로 떨어진다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빠지겠죠 아마. 예금금리를 1% 낮추면은 대출금리를 0.5 정도밖에 안 낮추겠지. 네, 그래서 은행 놈들은 돈놀이 하는 놈들은 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도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어요. 무조건 예대 마진이거든. 빌려주는 놈, 그다음 빌려가는 놈, 돈 맡기는 놈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요, 우리에게 유리한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꾸 풀려나가고 좀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뻔해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다라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빠른 속도로 가장 빠르게, 가급적 빠르게 회복을 많이 시켜주는 겁니다. 전부 다 회복시킬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지금 마이너스 30이라면 마이너스 20, 20 또는 마이너스 10 요 정도까지는 회복을 시켜줘야지 어느 정도 수준 왔을 때 우리가 상승장에 대한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저점을 볼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들, 지금까지 나빠서 악재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깔고 뭉갰던 것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라면 그게 저점이고 바닥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는 안 살아나도 돼요. 2차 전지는 살아나기 힘들 거고요. 반도체는 살아나야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대형주가 잡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2차 전지가 낄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이 죽여놓고 많이 죽일 때 이런 애들을 조금 올려가지고 받아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올라갈 때 찔끔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자리가 좋아요. 좋으면 한번 해보시든가요. 짧게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2차 전지가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니, 자동차가 살아나는 것과 2차 전지랑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전기차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아. 2차 전지가 자동차가 살아나는 것과 2차 전지와는 지금은 별로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전기차가 시장에 적어도 한 50% 정도는 장악을 해주면 관계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차 전지는 적어도 몇 년 후에 것들을 지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후가 지나고 나면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손가락을 쪽쪽 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2차 전지다. 자동차는요? 여전히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다. 전기차를 막 만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가 잘 팔려요? 그럼 2차 전지가 당연히 따라가야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선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반도체나 자동차들이 올라가 줘야 돼. 철강,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까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올리는 가장 큰 요소는, 반도체와 자동차, 전차라고 보시면 되죠. 전차.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시장을 올릴 수 있는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 보면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오늘 현대자동차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고 내가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을 더 끌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업황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미래를 보는 그런 부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점쟁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리오프닝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철강이 앞으로 좋아질까? 부동산이 앞으로 좋아질까? 지금 당장 보면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좋아질까?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금리는 어떻게 돌아갈까? 이거 다 짜맞춰 가지고 보시면은요, 걔네들도 언제쯤 가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가 아실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좋아질 것 같은 시점보다도 적어도 6개월 앞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주식은 뭐가 된다고요? 선행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올 가을부터 철강이 잘 간다. 그러면 올 봄부터는 철강을 사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시간 오버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요. 조금 이따가 CPI 지표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가 올라갈 거고요. 네, 여기까지 녹화합니다.